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각 교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북한이 과시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은 실제 어느 정도이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최연수 군사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가장 분주하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 그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만 벌써 10번째인데요. ICBM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시험 발사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ICBM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네. ICBM이라고 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로서 적어도 사거리가 5,500 이상이 돼서 북한에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미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보통 ICBM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5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강한 엔진이 있어야 되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 제어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미사일이 그 ICBM 같은 경우에 통상 3단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이 단 분리가 제대로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자세 제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4가지 요인의 부분은 일단 북한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입니다. 이 대기권 재진입체라는 것은 미사일이 발사돼서 대기권이 한 100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외교권으로 갔다가 멀리 날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오는 이때에 굉장한 열과 진동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탄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네. 결국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했던 지역에 떨어지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재진입체 기술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이미 좀 가졌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기술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완성 단계에 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북한이 구구절날 수소탄 실험 성공을 아주 성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수소탄, ICBM 이 명칭부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핵폭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네. 있는데요. 수소폭탄은 핵을 사용한 폭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북한이 6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1, 2, 3차까지는 분열탄, 그 핵에 분열되는 데 나오는 그 에너지로 인해서 일어난 핵 분열탄 실험을 했고요. 네. 그 4차 실험 때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위력만으로 보면 수소탄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핵 분열에다가 이 핵을 다시 또 그 융합시키는, 그러니까 3중 수소라든가 2중 수소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융합을 시켜서 조금 더 폭발력을 많이 하게 된 핵 분열, 증폭 분열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북한이 증폭 분열탄까지는 했고 이번에 수소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분열탄, 융합탄, 그다음에 이제 수소폭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장 강력한 폭탄을 수소폭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금 ICBM을 말씀하셨는데 ICBM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사거리가 가장 긴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중간에 뭐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서 사거리가 보통 3,000에서 5,000 사이에 있는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미사일은 이 얼마만큼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네, CNN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휴전선 부근에 배치되어 있는 대포 수천 기를 좀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적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수단이 미사일보다는 그 휴전선 인근에 정확한 숫자는 좀 보안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네. 한데 적어도 300문에서 1000문 정도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거리가 짧은 거는 한 24km, 긴 거는 40km. 최근에 북한이 또 개량한 거는 사거리가 200km까지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쏴댈 경우에는 우리가 막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방사포, 그 대포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네. 그 부분들이어서 만약 미국이 생각하는 군사적 옵션은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이거 하나라고도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특별히 일본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쐈을 때는 일본 영공을 지나가면 요격을 하겠다, 다음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두 번째도 하지 않았어요? 네. 못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두 가지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쏠 의지가 없었던 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구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두 개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쏘는 화성 12형이 최고 고도가 770까지 갔고요. 거리가 3,70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 체계는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는 패트리어트 3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SM3 시스템입니다. SM3는 해상, 그러니까 함정에서 미사일을 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가지의 고도를 보게 되면 패트리어트는 15에서 40km까지 그러니까 미사일이 15 내지 40km까지 안으로 들어야만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네. SM3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70km에서 적어도 500km까지는 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일본에 질러갈 때의 고도가 500km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로 격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일본이 안 쐈느냐 못 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가 꼭 10년이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핵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통상 그 미국이나 소련이나 구소련, 러시아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중국이나 뭐 이스라엘, 인도처럼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그 핵 개발 발전 속도를 보면 북한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근데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가장 분명한 거는 김정일 그 북한 노동당 위원장 때보다는 지금 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때가 훨씬 더 강하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궁극적 목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지금 핵무기를 갖는 나라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핵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이걸 실제 투발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미사일이죠. 네. 그래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체제 보장을 위해서 북한이란 체제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강함을 북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또 세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미사일의 경제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굉장히 중동 지역에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궤적을 그려서 가는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전세적으로 한 12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의 40%를 북한이 그 수출을 했다라는 설이 나올 정도로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거의 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 수출 또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했죠. 그 돈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있군요. 네네.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각 나라들은 국가안전 보장회를 열고 또 유엔에서는 안보리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우리로서 가장 불안한 건 한반도의 핵 위협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또 이 자칫 군사행동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많은 분들이 좀 고민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 비상모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원하는 거는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스스로 이 핵 보유 국가라는 거를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네. 그렇게 돼서 미국과의 어떤 평화협정 체제를 맺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반도에서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속적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주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힘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분명히 선긋기를 했어요, 이미.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거든요. 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삼축 체제라고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킬체인, 삼축 체제. KAMD, KMPR. 즉 북한이 먼저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먼저 공격하다는 것이 킬체인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요격 체제, 아까 패트리어트 말씀드렸고 최근에 사드 배치됐었죠. 네, 네.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중거리 요격 미사일,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로 이제 북한이 쏜 미사일을 방어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무기로 북한과 또 북한의 핵심적인 부분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이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을 이렇게 삼축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확장 억제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옛날에 보통 해구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할 경우에 미국이 본토에게 위협을 하는 것만큼의 수준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각종 뭐 B-1B, B-2, 네. F-22와 같은 전투기가 오고 그다음에 핵잠수함이 오는 이런 식의 어떤 방어 전략을 계속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군이나 미국으로서는 공동적으로 연합해서 대응할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한반도의 긴장 해소 방안, 희망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느 상황에서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계속적인 북한이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해서 핵과 미사일의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경제적인 압박 또는 군사적인 옵션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그런 노력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안 그래도 그 매일 성경의 예레미야서가 묵상의 주제가 돼서 아침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때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좀 지적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회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먼저 우리가 지은 죄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주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고 정말 좋은 그 전략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안보에서는 여야가 없고 또 서로가 갈라져서는 합치된 힘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위협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합치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바람은 모두 동일한 한 가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노력에 우리 기도가 더욱 많이 보태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